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 나와 계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표님과 이야기 나눌 부분이 노란봉투법입니다. 네. 네, 오늘 하나하나 좀 짚어볼 텐데 일단 일정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8월 임시국회 처리예정이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네. 이제 필리버스터 하고 네, 있잖아요. 네, 방송법. 필리버스터 원래 네. 방송법하고 네. 노란봉투법 같이 하려고 했는데 아, 방송 3법 먼저 올려놓고 노란봉투법이 8월 임시국회로 지금 넘긴 상태죠. 예, 그래서 아마 8월 중에는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란봉투법 찬반 논란이 지금 좀 뜨거운 상황인데 일단 노란봉투법의 이름, 이 네. 유래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미 한 네. 10년이 넘어간 것 네. 같아요. 2014년도에 그 쌍용자동차 파업이 있었죠. 예, 그 당시에 쌍용자동차가 노동자들에게 47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예, 이 청구가 일어나자 그러니까 시민들이 SNS를 통해서 노란봉투가 왜 나왔냐면은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이 월급을 노란봉투에 받았잖아요. 네네네. 그 노란봉투에다가 네. 47,000원씩을 넣어서 이제 그 노조에 보낸 캠페인을 했었어요. 47억이니까. 네, 47억이니까 47,000원씩을 보내서 네. 캠페인을 했는데 네. 그때부터 노란봉투법이라고 이제 명명되었고 그러니까 노동자를 응원하는 그렇죠. 의미였겠네요. 네. 사실 이 2014년도니까요. 이제 그 뒤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당시에 보면 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지만은 국정과제에 노란봉투법이 포함됐었거든요. 그리고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잖아요. 그때도 노란봉투법이 있었는데 통과를 안 시켰어요. 이게 좀 의외였죠. 당시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노동부 장관이 노동부 차관이 뭐라 그랬냐면 법률 원칙을 흔든다고 발언을 하면서 사실은 그때 폐기를 해버렸습니다. 이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딱 두 개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사용자 범위의 확대라는 이슈 하나고 네. 두 번째는 이 노란봉투법의 원료가 된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네. 이 두 가지가 이제 이 법안의 핵심 사안이 되는 거죠. 핵심에 대해서 먼저 짚어주셨고 그 핵심을 이제 하나하나 좀 여쭤보고 설명을 들어보고자 하는데 사용자 범위 확대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고용계약을 맺은 업체만 사용자였는데 네. 요걸 좀 확대하자. 네. 그러니까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보자. 이제 이게 핵심의 하나인데 이게 현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이제 사용자 네. 범위 확대라는 게 네. 이런 거죠. 이거는 이제 조금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좀 거슬러 올라가 이해가 되는데 네. IMF 이후에 우리나라의 노동 환경이 굉장히 급변을 합니다. 어떻게 급변하냐면은 기억하시겠지만 비정규직의 비중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네. 네, 그게 IMF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하청의 재하청, 또 하청의 또 재하청. 하청이 하청이 그렇죠. 하청이. 보통 우리가 네. 최근에 접한 많은 네. 사망 사고들이 다 거기서 발생하죠. 네. 하청에 재하청 가다 보니까 계속 비용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장치가 허술해지고 다 연관돼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97년 IMF 이후에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환경의 변화가 있은 이후에 거의 지금 30여 년 만에 이 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늦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하청의 재하청 또 재하청이지만 사실은 마지막에 일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누구의 지시를 받느냐, 누구의 지시로 그 일을 하느냐에 대한 그걸 사용자 범위 확대라고 이제 해석하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좀 두 가지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네. 단순히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완성차를 만드는데 모듈을 모비스에서 만들어요. 부품은 그 모비스에 그러니까 티어 1이 현대차고 티어 2가 모비스고 티어 3가 모비스에 또 중간을 납품하는 부품. 네. 그도 1조 원 이상의 대기업들입니다. 거기 또 차. 네. 티어 4, 5를 가면 네. 그게 이제 밸류체인이 연결되는 네, 거잖아요. 이것도 연결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어, 그러니까 밸류체인에 연결된 기업은 사실은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긴 하지만 직접 지시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 확대라는 건 우리가 한전사고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인데 그 만약에 사고가 난 그 현장의 일은 한전의 어떤 일이에요. KDN 일인데
그거를 하청에 재하청을 줘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일의 필요성은 누구에게 있느냐는 보면 한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원청에 있는 거니까 요런 직접적으로 그 기업에 해당되는 일인데 그 일을 자기들이 하지 않고 하청에 재하청을 줘서 하고 있는 일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 대한 확대성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는 원청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거다. 지금까지는 그 사고가 발생했을 네. 때 그 사고의 책임은 바로 직접 고용한 그 하청업체에게만 네. 책임을 국한시켰죠. 그런데 이 노란봉투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 일을 처음에 필요했던 그 원청 기업에 대해까지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일, 요걸 이제 사용자 확대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이제 지금 재계에서 나오는 많은 일들은 제가 전자 이야기했던 현대자동차의 밸류체인과 같은 것도 해당되지 않느냐라고 우려를 하는데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석이 좀 분분할 수 있겠어요. 분분할 수는 있지만 이제 그거는 분명히 이제 구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필요해서 부품을 사는 거지만 그건 정말 부품 공급업체 일이니까 그 별개의 문제고 한전과 사고같이 한전 내에서 발생한 문제인데 원래는 한전이 직접 고용을 해야 되지만 코스트를 아끼기 위해서 하청업체와 재하청을 통해서 한다면 그에 대해서 사용자 확대라는 적용을 하는 것으로 아마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봐야 되는 게 왜냐하면 이게 시각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경영계에서는 하청업체가 그렇게 많기 때문에 이게 하청노조가 그렇게 많은데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면 뭐 조금 과장하면 1년 내내 그 교섭에 끌려 다닐 수 있다. 이거는 그렇죠.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반면에 이제 여당 쪽에서는 연합노조를 만들어서 교섭을 하면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어떻게 물론 이제 법이 네. 통과되면 네. 아마 고용노동부에서 네. 이제 사례 판례들을 만들 겁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볼 때는 시행착오는 불가피할 것 같아요. 근데 핵심은 뭐냐 하면 근로자의 실질적 지배력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동, 그 일에 대해서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가 핵심이에요. 물론 요것도 사실은 그 의견이 그러니까요. 분분할 수 있죠. 실질적 지배력이 어디까지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쿠팡에다가 물건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쿠팡 노동자가 배달을 할 거 아닙니까? 네. 뭐 CJ도 많고 뭐 여러 CJ 대한통운도 사실은 하청에 재하청이자 뭐 분수가 다 따로 있으니까 그러면 그 일을 실질 지배력을 누구로 볼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케이스마다 아주 분분할 겁니다. 이런 경우가 아마 발생할 것처럼 뻔할 거라 보고 이 실질 지배력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의 차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아마 6개월이나 1년의 시한을 두고 어떤 판례를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할 겁니다. 네. 근데 핵심은 뭐냐하면 네. 그러니까 사용자 확대 핵심은 사고가 발생하거나 그 노동자가 그 노동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누가 지배하는가가 핵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밸류체인과는 별개의 문제다. 그러니까 재계에서 우려하는 부분도 일리가 있고 노동자 측에서 얘기하는 일리가 있는데 아마 굉장히 복잡단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가 또 그렇죠. 예로 케이스마다 많이 판례가 제시가- 벌어질 거고 그 판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여러 가지 판례를 또 만들 것이고 이게 정착이 돼야만이 좀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자동차, 현대차 예도 들어주셨지만 자동차 또 조선업계도 좀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네. 업계 특성상 하청이 많은 구조기 때문에 이제 반발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복잡한 하청 구조에서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된다. 어떤 변화가 이제 실질적으로 좀 예상이 될까요? 이제 제가 자동차 업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업계는 그나마 좀 덜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밸류체인상 부품 업체들이 다 연결돼서 사실 부품 업체들까지 현대자동차가 직접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품을 살 뿐이지. 그 자동차 업계는 생각보다 영향력이 좀 덜할 것 같은데 문제는 조선업계 같아요. 조선업계는 이 산업 구조상 그 조선소 내에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네. 하청의 재하청들도 그러니까 용접이라든지 여러 파트를 가져와서 모듈로 조립을 하더라도 사실은 조선소 내에서 대부분 일이 발생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건 직접적이라고 그렇죠. 해석이 되는군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실질 지배력이 굉장히 이제 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면 자 이렇게 되면 두 가지 양상이 벌어지겠죠. 조선업계는 이번에 우리가 그 마스가 네. 미국의 협상일 때 네, 네. 미국의 네. 장관이 국방장관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배 만드는 비용이 5분의 1인데 속도는 2배, 3배가 빨라요. 못 믿는 거죠. 그 일이 왜 가능했느냐? 우리나라 이런 밸류체인 협업 구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선업계가 우려하는 게 있는 겁니다. 이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되면 그런 코스트는 불가능하다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로 이제 일어나겠죠. 직접 원청이 다 하든지 그런 코스트가 엄청 올라가겠죠. 그렇죠. 아니면 하청업체 중에서 문제 일으키지 않을 만한 하청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든지. 첫 번째는 후자 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이 코스트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많은 판례들이 생길 거고 자동차 업계보다는 조선업계가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거고. 그럼 약간 후자면 반기지 않는 하청도 있을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네. 네. 보통 이제 네. 대기업들이 하청 구조가 어떻냐면은 네. 저도 이제 그 대기업 생활을 했지만은 네. 본사에 근무를 하다가 네, 네. 명퇴하는 분들을 하청업체로 많이 보냅니다. 하청의 재하청업체로 관리 감독 겸 뭐 이렇게 이제 보내면 그분들이 이걸 관리하면서 주로 이 많은 밸류체인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이 훨씬 더 리스크가 적은 쪽으로 움직이든지 아니면 그것도 피하고 싶으면 원청으로 올라와서 코스트가 올라가는 두 가지 형태로 바뀌는데 어쨌든 변화는 불가피하다. 어떤 식으로 변화는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조선업의 파장이 조금 더 클 수 있다라는 의견이시고 다음 두 번째 큰 쟁점 좀 알아볼까요? 쟁의, 행위, 범위 확대라는 부분인데 이 기존에는 임금이나 근로 시간이나 뭐 복지나 이런 부분 좀 직접적인 근로 조건만 파업의 대상이었는데 이게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까지 포함이다. 요게 이제 추상적인 약간 단어잖아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네. 지금까지는 파업은 네. 일종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결정에 관한 주장에서만 파업을 일으켰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현행법상 노동법 그 쟁의를 할 수 있는 거는 회사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 사항이 이익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만 분쟁을 허락해 줬어요. 이거는 분쟁 소지 맞아. 정당한 파업이야. 이렇게 허락해 줬는데 이번에 이제 이 법의 핵심은 쟁의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거잖아요. 네. 결정 사항뿐만 아니라 일종의 이제 결정이 되고 나서 사후에 일어나는 것까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시켜 주는 거예요. 그 경영상의 중요한 결정이라든가 그렇죠. 뭐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 이거니까 그렇죠. 이것까지 조금 더, 확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경영계에서 굉장히 반발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경영을 하라는 얘기냐? 예를 들어서 뭐 임금을 결정했어요. 네. 혹은 뭐랄까 여러 가지 이익 관계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노동쟁의를 뭐 맞다. 뭐 혹시 서로 약간 침해를 했을 경우 노동쟁의를 할 수 있는데 이번에 노란봉투법은 어디까지 포함을 하냐면은 근로 조건, 근로 환경, 그러니까 결정 사항과 별개의 문제, 그리고 기업이 사고 파는 문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까지 노동쟁의에 포함시키는 것까지 확대를 시켜준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분쟁의 빌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경영계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경영을 하지 못한다. M&A도 못하는 거죠. M&A 할 때, 예를 들어서 M&A 할 때 지금까지는 그냥 경제의 결정이었지만 이사회 결정되면 되는데 이제는 노동자가 그거 M&A 하면 우리 손해 보니까 안 돼. 그 노동자의 합의를 다 끌어내서까지 M&A를 해야 되면 M&A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홈플러스 사태를 한번 봅시다. 지금은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히 이제 그 노동쟁의를 한 거는 뭐 겁에가 뭐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지금도 홈플러스 많은 노동자들은 홈플러스가 팔리는 것을 반대를 하잖아요. 그래도 팔 수는 있잖아요. 근데 못 파는 거죠. 쟁의 때 반대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자본시장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M&A 시장이라든지 기업을 사고 파는 문제라든지 사업부 분할이라든지 물적 분할 이런 것도 상법에도 영향을 받지만 이쪽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노동자들 합의를 받아야 되니까 이게 이제 결정의 상황에서 그 노동 관련 환경 플러스 경영 상황까지 확대를 시키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하면 경영계에서는 굉장히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 투자 결정도 파업 사유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렇죠. 이게 또 네. 경영계의 걱정이긴 예를 들면 이런 하더라고요. 거죠. 현대차가 지난번에 네. 210억 불 미국에 네. 투자를 결정을 했어요. 자, 그리고 현대차가 현재 미국에서 생산 대수가 약 80만 대인데 이걸 120만 대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울산 공장에 있는 많은 라인들이 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노동 정의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현대차가 이번에 우리가 미국의 관세 협정 때문에 여러 가지 투자 판단을 했지만 현재 근로자들이 반대를 하면 투자를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향후의 해외 투자 결정 그리고 사업상의 여러 가지 뭐 M&A 여러 가지를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큰 경영상의 결정도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네, 예. 이런 부분이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쟁점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노란봉투법의 출발점인데 손해배상 제한에 네.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처음에 노란봉투법의 이제 유래 뜻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쌍용 자동차 사태 때 47억. 그래서 이제 일반 시민들이 4만 7천 원 노란 봉투에 넣어서 응원을 했다. 이런 유래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노동자들에게 이제 47억 원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던 게 이 논의의 시작점이었고 거액 손배는 이제 사라지는 겁니까? 요 포인트 좀 짚어주세요. 이게 이제 네. 불법 쟁의 네. 이제 조건이 겁니다. 불법 쟁의가 돼야 돼요. 불법 쟁의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엄격한 증명 책임이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항해서 근로자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손해는 배상 책임이 없다.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상장차는 47억이었지만 네.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가 더 큰 것도 있었죠. 그렇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그때는 400억. 원래는 네. 8천억이었어요. 아. 8천억이었다가 네. 그 중에 이제 470억만 네. 청구를 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8천억 어떻게 이제 계산했느냐? 뭐 영업상 손해, 이미지 여러 가지 직간접을 다 포함한 건데 노동자가 파업으로 인해서 노동을 못한 것에 대해서만 해도 470억이라는 건데 이것도 이제 증명하기가 과하다 이렇게 해서 포기한 건데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노동계에서는 일단은 이걸 문제는 뭐냐면 개인에게 부과하지 말라는 겁니다. 핵심은. 예, 그러면 노동쟁의 자체가 위축되니까 개인에게 부과하는 건 제발 막아달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노동상권이 개인에게 부과해버리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상권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개인 부과에 대해서 좀 제한을 걸었다는 게 사실 핵심이고 균형계에서는 뭐냐면 원래 균형계에서는 노란봉투법 이후에도 개별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물면서 사실은 노동쟁의를 약간 브레이크를 건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앞으로는 요거를 할 때 균형계에서 그렇게 하려면 A라는 사람은 어느 만큼 참가했기 때문에 얼만큼이고 그다음에 노조의 재정 능력도 봐야 돼요. 그 노조가 돈이 얼만큼 있는 것도 보고 이거를 해야 되니까 요 부분이 이제 노동계에서 사실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됐던 건데 요게 이번 법에서 개정되면 균형계에서는 그렇게 하면 사실은 불법 파업을 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법이 없어지게 돼서 반발하고 있는 것이고 노동계에서는 균형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불법 정의에 대해서 완전히 면책행위 주는 거 아니다. 그것도 개인별로 다 소명을 하면 우리도 배상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이걸 가지고 어느 한쪽 편에서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양쪽에서 약간의 기준이 있는 거죠. 네. 그 불법 파업 말씀해 주셨는데 일정 제한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균형계에서의 제한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아까 하나오션 이야기한 것처럼 네. 왕창 우리 8천억 손해 봤는데 470억 정도 인건비를 우리 받아도 되지 않겠어? 노조에다가 개인 때리는 건데 그거 하려면 그 각 개인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손해배상의 증명을 다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증명해내면 다른 손해배상 받아야죠. 개인이 예를 들어 얼토당토하는 불법행위하면 그 기업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손해배상 당연히 받아야죠. 근데 그 규준과 증명이 더 엄격해졌다는 것이고 노조에서도 그거를 하면 손해배상 해야 됩니다. 그 정도 높아진 거지. 대신 이제 어마어마한 금액은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좀 바뀌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말씀해주신 그 한화오션 사례 네. 이게 이제 400억대 손해배상 소송이었는데 이게 취하된 사례가 했죠. 이제 네. 있는 거고 이게 원래는 8천억대였어요. 8천억대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400억대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고 8천억까지 갔을 때는 이게 어떤 기준이었던 거고 기준이 뭐예요 이게? 원래 8천억의 기준은 뭐냐면 네. 보통 이런 손해배상을 할 때는 네. 고정비를 먼저 계산합니다. 고정비가 뭐냐면 보통 인건비죠. 네. 인건비 지출 그 8천억은 고정비 플러스 영업 손해 비용 그리고 뭐 간접 비용을 해서 8천억인데 그럼 왜 하나에서 8천억을 하지 않고 470억을 했느냐? 요게 바로 노란봉투법하고 아주 약간 연관성이 있습니다. 입증이 가장 쉬운 걸 선택한 거예요. 입증. 예,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파업으로 인한 고정비, 손해. 예, 인건비 지출에 대해서는 입증이 아주 편하거든요. 51일간에 파업했거든요. 51일간의 인건비를 다 계산한 거예요. 이건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입증이 되니까 바로 청구한 거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일 임금 곱하기 그렇죠. 뭐 50일 예. 이런 식으로 51일 동안 명확하게. 일하지 못했을 때 아. 우리가 지출했던 임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월급은 줘야 되니까 그 인건비 뭐 이건 그대로 직접 비용이니까 이제 청구를 한 것이고 51일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업 손해를 받는데 그는 사실은 애매모호하죠. 그렇게 해서 51일간 영업을 했을 때 영업이 성공했을지 안 했을지 불확실한 것도 있고 불확실한 거는 다 빼고 확실한 것만 입증한 게 470억이라 470을 청구한 건데 이제 노란봉투법이 만약에 이제 시행이 되면 이 470억도 더 명확하게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보다 더 까다로워졌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노동자가 손해배상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입증 청구된 건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관련해서? 네. 일단 독일하고 미국 사례를 좀 네, 네. 보면 우선 고유한 경영권 관련 사항에는 쟁의행위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투자 결정 그리고 사업 구조조정 이거에 대해서는 이건 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이건 제외시켰어요. 이거는 이제 이사회 결정 사항이다. 인텔이 예를 들어서 미국은 보면 인텔이 갑자기 파운드리 사업을 접잖아요. 손해가 너무 심해서 접는다. 그러면 원래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됐으면 파운드리 사업부에 있는 정의를 할 수 있잖아요. 이건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진짜 사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사업 구조조정이나 투자 결정은 좀 제외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어떤 성장성 면에서 프랑스는 같은 경우는 개인이 파업도 허용해 줍니다. 노조에 포함되지 않아도 개인 파업도 허용해 줘요. 그래서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사업장을 무단 증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 부분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업장을 증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쟁의의 불법으로 봅니다. 대신에 대부분의 정형을 우리 TV에서 보면 알겠지만 정문 앞이라든지 외부에서 하는 것은 허용해 준다. 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 노란봉투법이 만약 개정되더라도 한 6개월 빠르면 1년 정도는 계속 시행착오로 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처럼 초반에 이제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사례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겠다는 네. 생각이 들어서 뭐 그런 부분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